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미나 강연을 시작할 텐데요. 세션 1을 준비해 주신 김용진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원장님은 대한교통학교 이사를 통해 그리고 글로벌 물류 최고 경영자과정 주임 교수님, 그리고 정석 물류통상연구원 부원장,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부회장, 그리고 인하대학교 물류대학원 원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원장님께서 코비드 시대의 온라인 쇼핑과 물류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30분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의 김용진 교수입니다. 지금 원장직을 맡고 있고요. 우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부동산 업계에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직업이 강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오프라인상에서 강의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오히려 낯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막 떨리고 가슴이 지금 두근두근합니다. 오프라인상에서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강의하는 게 오랜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코비드-19 시대의 온라인 쇼핑과 물류부동산이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면 이 호흡이 엉켜가지고 이게 좀 벗어도 될 것 같은데 2m 넘으니까 제가 이게 말이 조금 이렇게 어눌해지더라고요. 말도 약간 이상해지고 일단은 한번 해보고 영 힘들면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대에 부동산이 핫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온라인 쇼핑 때문에 부동산은 핫한가? 여태까지는 물건들이 창고에서부터 매장으로 가고 사람들이 매장에 와서 물건을 사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클릭하면 사람들이 집에서 창고로부터 물건을 받죠. 그러니까 창고가 핫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얼마나 핫해질 거고 언제까지 이 추세가 갈 것이냐, 이게 이제 화두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너도 나도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 혹은 이커머스 여러 가지 용어가 쓰이는데요. 죄송합니다. 번능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서 온라인 쇼핑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에서 온라인 쇼핑 동향이라고 하는 자료를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에 대한 추세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겠습니다. 매달 나오는 자료가 지금 현재 9월까지 나왔고요. 연 단위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100조가 넘었다, 온라인 쇼핑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200조 되고 300조 될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조금 섣부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편의점까지 소매 판매를 하는 전체 금액이 여기 보시다시피 한 470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이루어진 금액이 한 130조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물류랑 관계 있는 거, 즉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영화 보고 호텔 예약하고 비행기표 예약하는 거 빼고 내가 직접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100조 남짓 됩니다. 이게 한 21%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부터 시작해서 21%까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200조가 되고 300조가 될까? 지금까지 추세를 맞춰서 계속 늘어날 것이냐? 그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캡이 있는 거죠. 이 소매 판매액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얼마나 차지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자꾸 늘어나게 되다 보면 사실은 정부에서도 조심스럽습니다. 저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자영업자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늘어나면 사실 규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트들 일요일날 장사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쇼핑 쪽도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규제가 올 수 있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오다가 올해에 들어서 코비드가 나타났죠. 코비드 사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이게 위에 확진자 수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가 거기에 나타나 있는 소매 판매액의 변화가 파란색이고요. 붉은색이 온라인 쇼핑 거래 비중입니다. 보시면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소매 판매액이 뚝 떨어졌어요. 그죠? 한 40조 가까이 되는 게 한 5조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위축된 거죠. 바짝 위축된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 상품 거래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수치로 보시면 이건 제가 새로 삽입한 표인데요. 보시면 소매 판매액이 줄고 상품 거래액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도 안 가고 쇼핑 공연도 안 본 거죠. 하지만 상품 거래액은 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클릭해서 물건을 집으로 받은 거죠. 식품일 수도 있고 생필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문화를 바꿨다. 그리고 이제 소비 행태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태까지 클릭하지 않으셨던 고령층 혹은 이쪽에 관심 없던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고 이게 코비드 사태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심화 상태는 지금보다는 약화되겠지만 계속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그 추세보다는 좀 빠른 추세로 갈 것이다. 다만 한계가 어딜까라는 얘기는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온라인 쇼핑하고 부동산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 얘기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택배입니다. 보시다시피 택배 물동량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이건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한 29억 개 가까이 됩니다. 27억 8천만 개죠. 또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한 30억 개 하면은요 경제활동 인구로 치면 1인당 100개입니다. 상인 가족 치면 거의 매일 하나씩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택배를 받습니다. 이런 택배가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어디서 오느냐? 창고에서 오는 거죠. 창고랑 단순 비교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온라인 쇼핑의 추세고요. 이게 판매처, 그 다음에 이게 창고입니다. 물류창고의 시설을 좀 보시면 늘긴 느는데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진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분석을 좀 했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얘기하기 전에 미국 얘기부터 잠깐 하고 갈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 2009년에 한 3.8% 됐던 이카머스가 9.5%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저 시기쯤 2016년도에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아마존을 무지무지 깠어요. 너네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망한다. 그게 먹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가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9.5% 되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였냐면 보시면 잠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2016년도에 15%고 2018년도면 24%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둔감해요. 저렇게까지 온라인 쇼핑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돈 버는 거는 이제는 다 포탈, 그 다음에 택배도 사실 돈 버는 건 중간에 서 있는 장치 산업을 하고 있는 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둔감하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들 중에서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하고 2010년대 이후 15년, 16년 요 근래에 거쳐서 창고는 어떻게 변했지? 라고 봤더니 평균 창고의 면적이 커지고 높이가 높아졌다 라고 하는 보고서는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라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고요. 이건 이제 미국의 아마존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건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류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넓게 보면 다양한 시설을 놓고 있고요. 협의의 물류부동산은 창고에 한정되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의 주제는 사실 물류창고입니다. 그래서 물류창고에 좀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창고는요. 1970년대에 창고법 개정, 그때까지만 허가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규제 완화가 되고 2011년 현재 창고 등록제가 시행이 됐고요. 지금은 1000스퀘어미터 이상의 영업용 창고만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창고는 등록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인허가하고 좀 다른 문제입니다. 등록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갖고 있는 창고에 대한 통계치가 영업 창고에 조금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저는 이거에 좀 의문점을 갖고 제 박사과정 학생분 중에 한 분이 다행히 이제 부동산 업계에 계셔서 건축물 대장을 다 뒤졌습니다. 창고라고 하는 명칭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을 다 뒤져서 1971년부터 시작해서 1918년까지 17년 말까지의 자료를 다 구축을 했고요. 그거하고 1차적인 지금 연구를 해서 학위를 받고 나가셨어요. 그 자료를 이제 조금 공유를 해서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 19년까지의 자료는 지금 현재 업데이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71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의 파란색 선이 연면적, 토탈 연면적입니다. 여기서 멸실분 빼고 나서 누적되어 있는 거 쭉 다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 바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 해에 신규 공급된 겁니다. 보시게 되면 90년대 말 IMF 직전까지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동이 지어졌다. 그러다 줄었죠. 그죠? 최근에 줄었습니다. 줄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동수고요. 뒤에 보시게 되면 면적이 있습니다. 면적은 좀 다르죠. 같은 누적 명수가 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해 이게 안 보이네요. 그해 늘어나는
그 면적을 보시게 되면 신규 공급량을 보면 앞에랑 그래프가 좀 다르죠. 앞에는 적은데 뒤에는 큽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면 개별 면적이 큰, 그러니까 대단히의 창고가 많더라는 겁니다. 동수는 그렇게 많이 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은 2010년대, 15년대 이후에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화 추세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데이터를 한번 본 건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까지이죠. 쭉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70년부터 해서 그냥 우리나라 스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인프라 스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쭉 본 거고요. 17년까지 본 거고 이렇게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인구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7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인구랑 비교를 해서 1인당 창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었지 해보니까 70년도에 0.158이었는데 2017년도에 1.462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커지면서 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창고의 양이 10배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우리의 이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행태가 바뀌면서 이렇게 늘었다라는 모습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IS로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71년에 빨간색 선들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창고들입니다. 그게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17년까지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수집한 데이터들을 GIS에다가 점으로 다 도팅을 한 거고요. 수도권만 따로 띄워놓고 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71년 상황이고요. 75년, 80년, 71년만 해도요. 서울 시내 창고 많았었고요. 서울 외곽 지역에 창고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80년 보시면 인천 지역이 좀 있고 경부선 따라서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5년, 90년 되면서 이 중부축도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95년, 2000년, 2005년, 10년, 15년, 17년 어마어마하게 창고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경부축, 중부축의 중심을 지어서 늘어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17년 말까지의 데이터가 아니라 2년치 더해서 작년, 그러니까 2019년 말까지의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별로 한번 분포를 다시 봤는데요. 이게 1000스퀘어미터 이상까지를 본 거고요. 이거는 5000스퀘어미터 이상, 이게 10,000스퀘어미터 이상입니다. 10,000회니까 한 3,000평 되는 거죠. 3,000평 되는 걸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중부축, 경부축, 그다음에 저희 인천 지역 북부의 일부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정확하게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어쩌면 10,000스퀘어미터 이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임플리케이션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인사이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용 물류 창고 등록 대수를 보시면 이건 여기 보시게 되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라는 데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LIC라고 되어 있는 데고요. 거기 가시게 되면 물류시설법에 따른 창고업들이 전체적으로 1,400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 각각의 위치들도 어느 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1000스퀘어미터 이상의 영업용 창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법들에 대해서도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오버랩도 되고요. 익스클루시브하게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 말고 자가창고까지 한꺼번에 했던 데이터를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오른쪽이 영업용입니다. 1,400개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스퀘어미터 이상만 끄집어내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창고가 한 17만 개 있어요. 30평짜리 이하 빼고 한 17만 개 있는데 그 중에서 1000 밑에가 그러니까 300평이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창고들이 약 16만 개가 훨씬 넘고요. 1000 이상만 보면 한 300평이죠. 300평 이상만 봤을 때 한 8,000개 되고요. 그 중에서 영업용 창고가 한 1,400개 됩니다. 그러니까 한 7분의 1, 6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적으로 보게 되면 35,000 중에 14,000이니까 약 40% 정도만 영업용 창고입니다. 영업용 창고가 좀 더 클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고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영업용 창고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람들이 화주들이 물건을 맡길 때 내가 창고를 짓든지 영업용 창고에 맡기든지를 선택을 하는 거지 한쪽으로 몰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재미삼아서 시도별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나눠보시게 되면은 수도권에 과연 얼마나 몰려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는 건 다들 인식을 하시죠. 이거 먼저 보여드리는 게 맞겠구나. 연도별로요. 창고 개수랑 창고 연면적인데요. 연도가 지나감에 따라서 유독 빨간색만 기울기를 달리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어딜까요? 저기가 경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경기도의 창고 집중 현상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창고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경기도의 창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실하게 증가 추세가 높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것은 수치로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보시게 되면 물론 부동산의 동수와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이 한 21%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으로 보게 되면 한 35% 차지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얘기.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인구 규모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만회 배 이상, 사실 여기 관심들이 제일 많으실 텐데 만회 배 이상만 보시게 되면요. 전체로 봤을 때 21%, 35%였던 것이 만회 배 이상으로 보면 58%, 62%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창고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고의 수요를 결정짓는 요인이 뭐야? 지역별로 뭐야? 라고 했을 때 전체 창고에 대해서 히스토리컬리 보면 사실은 물동량을 만들어내는 데랑 받는 데로 봤을 때 만들어내는 데에 대한 영향이 더 큽니다. 근데 지금 관심 있게 바라보는 건 큰 것만 따로 띄어서 지금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못 해가지고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큰 거는 특히 최근에 지어진 것은 받는 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기지 옆에 창고가 있던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소비지 근처에 창고가 있는 시대로 옮겨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 제가 발표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큰 거시경제 지표로서의 창고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 중에서도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정말 영향이 있어? 라는 거에 대해서 좀 학술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전국 부동산 탑 20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일 큰 게 그 장지동 거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게 되는데 재미있는 게 여기 준공연도를 보시게 되면요. 전국에서 제일 큰 거 20개 뽑아놓고 봤더니 대부분 2010년 이후입니다. 그죠? 2000년 이전에 되었던 것은 풍산에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요 2개, 울산광역시에 있는 거 2개 정도만 빼고는 대부분이 다 2010년 이후에 지어진 창고들이 대형 창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최근에 제가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어나운스 되어 있거나 지금 2020년 2분기 혹은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창고들을 쭉 한번 조사해 봤어요. 이 창고들의 연면적이 일단 웬만하면 10,000배 이상 있고요. 10,000평 이상에 가는 창고들도 드물지 않게 있고요. 제가 여기서 잡지 못했던 창고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창고는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라고 하는 질문 아직 답을 못 드렸죠. 일단은 온라인 쇼핑이 가면 당분간은 갈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또 반론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온라인 쇼핑과 얼마나 관계가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좀 학술적인 이야기라서 이야기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경제학적 모형,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메트릭스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 대한 해석을 한 건데요. 전체 면적에 대한 건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창고에 대해서 전체 공급 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집가지수가 양에 영향을 미치네.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갈 걸 예상해서 사람들이 창고를 많이 짓는 겁니다. 경제활동 인구도 양의 영향, 수익 금액도 양의 영향, 판매 시설 이 정도였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빨간색은 의미가 있는 거고 검은색은 유효성을 못 따진 거거든요. 통계학적으로.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는 좀 재미가 없는데요. 10,000스퀘어미터 이상만 끄집어내서 해석을 해보니까 훨씬 더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요. 제조업이 커지면 창고 많아져? 오케이. 집가지수 훨씬 더 영향이 크게 많아지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값 올라간 걸 예상하고 사람들이 창고를 짓는 거죠. 금리는 11분기 정도의 차이, 한 2년 반 정도의 차이를 두고 금리가 내려가면 창고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한 2년 반 정도는 차이가 나더라라고 하는 것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파이낸싱 하고 나서 창고 지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정도의 시차가 한 11분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3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활동 인구, 수익 금액, 그 다음에 판매 시설 공급 면적, 그리고 온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이요. 10분기, 즉 2년 반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온라인 쇼핑이 많아지면 10,000배 이상의 창고는 확실히 많아집니다. 코에피션트 값이 가장 크죠. 가장 크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창고 아직도 지어도 될까?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 보시면 적어도 앞으로 2, 3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선 선행지표로 온라인 쇼핑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저게 풀이 꺾이는지, 국가에서 막는지 이러한 모습을 좀 보시면 우리 창고를 더 해도 될까? 지금쯤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이외에 몇 가지 조금 덧붙여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건 결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물류의 시스템이 예전에는요, 이 그림을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은데, 배송과 배달 갖고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사실은 배송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길 배송 시켜서 택배 붙이면 밤새도록 간 다음에 그 다음날 그러니까 배송해 주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송 시스템입니다. 근데 요새는 클릭하면 음식물 같은 거 30분 만에 오잖아요. 그리고 쿠팡도 프레시 같은 경우에 1, 2배송합니다. 그죠? 새벽 배송뿐만 아니라 아침 10시까지 클릭하면 저녁 6시까지 갖다 주는 배송도 합니다. 그 이외에 편의점에서 픽업해서 가져다 주는 것도 있고요. 30분 배송, 1시간 배송에 대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처음 예상할 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누가 가져왔어요. 편의점에서부터 픽업해서 배송해 줄게. 이거 할래? 돈 내고 배달 받을래? 저는 안 될 줄 알았습니다. 편의점이라고 하는 것은 집 밖에 나가면 한 200-300m 걸으면 다 있잖아요. 그죠? 아주 외진곳 아니면. 그러면 그런 장사는 안 될 거야 했는데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것도 안 걸어갑니다. 이게 코로나의 영향일지는 모르겠지만 익숙해지면 코로나가 끝나도 여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옛날에 심부름센터라고 불리웠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람들이 클릭해가면서 하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돈을 내요. 예전에는 이런 식의 서비스를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비스요 그러면 공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배달에 대해서 기꺼이 돈을 2, 3천원 냅니다.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송과 배달의 체계가 바뀌면 물류 시스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이런 식의 판매자가 물류센터로 가고 출고 지시를 하고 물류센터에서부터 터미널로 갔다 구매자로 가는 이런 식의 롱텀의 시스템이 아니고, 판매자가 구매자 바로 근처에 있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 데로 보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외 지역의 대형 창고에서부터 픽업을 해서 그 다음날 물건을 배송해 주는 게 아니라 집 근처에 있는 조금조금한 매장에서부터 물건을 픽업해서 1시간 만에 30분 만에 가져다 주는 것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이게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물류부동산에 있어서 위험 요인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요. 홈플러스하고 이마트가 봤을 때 이마트가 승리했죠. 하지만 이제 홈플러스가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긴 테스코 시스템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후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는 사실 여기 이제 역삼 이마트만 가보셔도 짐을 부리는 장소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억지로 삐짓고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홈플러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웬만한 홈플러스는 굉장히 후방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물건을 싣고 내리고 거기서부터 창고화해서 픽업해서 물건을 가져다 주기에 참 좋은 시스템이에요. 지금 이게 주인이 없이 펀드 쪽으로 넘어가서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 홈플러스가 요새 추구하고 있는 것이 각각의 요지에 있는 매장들을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아니라 픽업해서 사람들한테 가져다 주는 전진 지주를 쓰겠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활성화될 거예요. 그렇다면 창고에 대한 수요는 조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에 있어서 예전과 같이 대형 창고만 좋다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한 반이죠.
반입니다. 제가 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대형 창고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형 창고 찾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지 찾기 정말 쉽지 않고요. 요새 공공 쪽에서 대형 창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유휴부지? 제가 최근에 본 것만 해도요. 제가 지금 현재 하남교산 쪽에 있는 LH공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인발부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하남교산 내에 있는 땅을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물류시설로서 만드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수도권을 대상으로 해서 대형 온라인 물류 창고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있었죠. 또 최근에 좀 불려가가지고 심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울교통공사에서 도봉역에 있는 철도기지 쪽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물류기지 쪽으로 쓰겠다라고 하는데 약간 어설퍼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진 않지만 공사조차도 자기네가 갖고 있는 땅들을 개발을 해서 물류창고를 만들겠다는 욕심을 낼 정도로 그 제일 적극적인 데가 도로공사, 서울교통공사, 좀 철도 쪽 이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쪽이 핫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맞는데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지금도 넘나들고 있거든요. 또 특히 이제 땅 가진 사람들이, 땅 가진 공사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미삼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미국은 프라임 나우라는 게 있습니다. 2시간 급속 배송이고요. 중국은 하마 선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3km 내는 30분 안에 배송을 해줍니다. 이건 뭐냐면요. 제가 45분까지 써도 되는 거죠. 네, 45분. 그 3km 안에 30분 배송이라는 건 뭐냐면 하마 선생이라고 해서 중국 가보시게 되면 알리바바에서 만든 항저우를 중심해서 상위까지 나와 있는데요. 내가 클릭하고 전화 걸면 물건 30분 안에 배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당신 집의 냉장고를 없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냉장고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저녁 준비하면서 전화하거나 클릭하면 가져오니까 30분 안에. 그래서 3km 안에가 되고요. 이 하마 선생이 존재하는 그 3km 권역이 집값이 달라요. 근데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가능했었던 이유는 미국은 팁을 줍니다. 그것도 꽤 큰 돈을. 중국은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어떻게 배송하니? 그랬더니 매장당 50명씩이 대기하고 있어요. 젊은 애들이. 인건비가 싼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는 안 되고요. 우리나라는 그 대신에 가져온 게 이길 배송이죠. 새벽 배송. 이게 7시간 내지 8시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비자가 생각할 때는 잠자기 전에 클릭해놓으면 아침에 눈 뜨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클릭해서 8시간 이후, 그러니까 9시에 클릭해가지고 5시에 받는 거하고 밤 11시에 클릭해서 새벽에 받는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과연 여태는 이걸 갖고 견디고 있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차원의 물류창고에 대한 수요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한국팔 뉴딜 프로젝트에서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이라고 한 꼭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약 3천억 정도 됩니다.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에 해당된 금액이 한 3천억 정도 되고요. 그 3천억이 뭐가 있었냐면 육상 쪽에 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대형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이런 것들인데 이건 대부분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취지이고요. 이게 재밌습니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자금 104억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창고를 짓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창고를 스마트화 시키면 그 인증 체계를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이라서 만들고 있는데 인증을 받아서 단계별로 최대 2%까지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 4%짜리 금리를 가지고 돈을 껐다. 그러면 그 중에 2%는 국가가 대신 대준 겁니다. 이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104억을 확보했으니까 약 5천억 정도의 자금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미 예산은 확보됐고 지금 조율 중이에요. 그리고 이 인증 체계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지금 창고를 신축하실 생각이 있으시거나 기존의 창고를 갖다가 업그레이드해서 스마트화 시킬 생각이 있으시면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부터는 이게 돈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첫 해주고 안 주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첫 해 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시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아니면 1000억짜리 그 금융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이자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자율이 2%만큼 국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2.5%짜리 받으면 0.5%만 내면 되는 거고요. 2%짜리 금리 만들어 놓으면 공짜로 돈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꼭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한테 주어진 시간 여기까지인 것 같아서 이만 발표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물류가 보통 상품에 따라 틀리지만 저온과 상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새벽 배송이라든지 어떤 배송 시간이 짧아지는 이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금 저온의 창고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냐 아니면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향이 궁금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여기는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동월 대비 올해 온라인 쇼핑이 급증했어요. 근데 그 급증한 것 중에 1, 2, 3등이 뭐냐면 농축산물, 그 다음에 음식 배달, 그 다음에 음식품입니다. 그게 90%가 늘었어요. 전년 대비. 다시 얘기하자면 다 신선식품이죠. 그래서 신선식품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겁니다. 코비드 사태에서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보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시면 물류 R&D가 지금 1,000억, 그러니까 물류 쪽에서 이렇게까지 큰 R&D가 있은 적이 없었는데요. 1,400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1,400억이라는 돈 중에 제가 이쪽에 좀 관여를 해서 물류 R&D 기획을 했었는데 한 꼭지가 뭐냐면 포장재, 신선식품 포장재고 또 한 꼭지가 정원물류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이럴 정도로 국가가 투자를 해서 신선식품에 대한 관심은 많고요. 다만 주신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우리나라 창고 중에 냉동창고가 얼마나 돼? 제가 이리저리 뒤져봤는데요. 없어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고를 할 때 이건 냉장창고야 냉동창고야 라고 신고를 하는 그 포션이 창고 지으시면 일부분만 냉동-냉장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냉동창고가 있어? 이게 잘 안 나오고요.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는 창고에 대해서 그 임대료 같은 것들도 한번 러프하게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100군데만 조사해보자. 저희가 이제 최고교육자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광고해야 되네요. 여기 우리 무역센터에서 하는 인하대학교와 무역협회와 같이 하는 물류 분야 최고교육자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임대료를 묻으시는 건 실례이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창고 안에서도 화주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들 사이의 가격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폐쇄적이라서 우리나라에 지금 도대체 얼마나 냉장 창고가 있지, 냉동 창고가 있지에 대한 데이터는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가도 갖고 있지 않고요. 공개되어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추세는 확실히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지금 저희가 이제 공간을 만드는 그 중에 특히 이제 도심 내에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빈 공간이 많잖아요. 분생시설의 산업. 그럼 기존의 빈 공간이 지금 이런 물류 큰 시스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여지는 뭐 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하는 개념이 아마도 도심 내에 있는 픽업 기지,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쌓아놓고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콜하면 가져다 줄 수 있는 조그마한 창고, 가장 사람들 소비자에 가까이 있는 창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요새 돌아다니다 보면 뭐 부동산, 학원, 먹거리 빼고는 상점이 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유효한 그런 공간들이 아마도 마이크로 풀필먼트로 바뀔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될지에 대해서는 일단 단가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 상가와 단가랑 창고 단가가 아직 다르니까요. 그게 얼마나 과연 될까? 이거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맨하탄에 가보시면 아마존이 맨하탄에 어마어마한 공간을 가지고 30분 배송, 1시간 배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이제 창고 물류장 자체가 좀 수도권 중부쪽, 경부쪽 중심으로 이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지금 지방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자신 있게 그 말씀은 잘 못 드리겠고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게 각 우리나라를 255개의 존으로 나눈 다음에 각 지역별로 과연 창고의 면적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영향이 뭘까를 분석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가장 큰 트렌드는 사실 수도권으로 몰린다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 많이 사는데 창고도 많이 짓고 있어요. 예전에는 공장 많은데 창고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데에 대한 답은 제가 정확하게 드리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연면적 한 3만 평짜리를 이천 지역에서 하나 하고 있는데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냉동하고 일반 창고하고의 비율을 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주를 줘서 좀 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적인 분들이 계신가요? 그거를 그게 사실은 요새 창고의 성패는 결국 화주를 잡느냐 못 잡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최고위원장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화주를 기대하고 많이 오시는데, 요새 화주는 회사에서 막아서 특히 대형 화주들이 잘 많이 못 오고 계시긴 한데요. 저는 그거를 어떤 통계학적 접근 이게 아니고 오히려 화주를 직접적으로 잡으시는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뭐 추세가 이러니까 혹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단 스페시픽하게 화주를 어느 정도 컨택을 해서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그 복수의 화주들과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맞춰서 기획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 참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화주 연결시켜달라는 질문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주가 연결되면 무조건 성공하더라고요. 근데 화주가 연결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사실 성공 확률이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는 2천 정도면 워낙 땅이 좋으니까 접근성만 좋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마트 인증, 아까 인증제 네네. 도입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우리가 이제 PF 받아서 네. 이제 뭐 대략 한 1,000억 정도의 프로젝트이다 그러면 저 인증제를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00억을 받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1,000억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4%라고 그러면 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40억 중에서 4%일 때 2%, 20억은 대출을 받아주고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율의 20%, 대출 받은 이율의 20%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개념입니다. 한 해에 104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나중에 자본금 좀 받겠습니다. 예, 저거는 지금 현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신청해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게, 그것도 등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 아니면 수집해서 이용하는 거, 이용을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질문이 많은 걸 보니 우리 교수님도 이 강의나 또 물류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뭐 지금 검토 추진하고 있는 게 중부권에 있는데요. 네. 물류 좀 보니까 이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적층이 많이 될수록 좀 어려움이, 화주를 구하기 어려운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순전히 이제 수요 공급에 따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도권 또 경기 쪽은 수요가 많으니까 뭐 점점 이제 그 적층이 높이 올라가는 추세가 될 텐데, 중부권에서 뭐 5층 이상의 어떤 그런 그 계획을 해도 뭐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가능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몇 층이냐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5층이라고 할지라도 차가 직접 올라가서 픽업해 오는 거랑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거랑 차원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가 빙빙 돌더라도 올라가서 직접 상하역을 할 수 있으면 층수가 좀 있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덜 느끼시는데, 근데 이제 물건을 상하역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한정적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화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층도 중요하지만 과연 상하역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부권이라 그러면 그렇게 수요가 이 수도권에 비하면 많지 않을 텐데, 뭐 7층, 8층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렇게 수요가 화주들이 원치 않아도 그런 거 아니래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대상을 어떻게 보시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온라인 창고를 해서 많은 아주머니들 와가지고 소분하고 작업하는 이런 창고를 중심으로 하실 건지, 보관용 창고를 중심으로 하실 건지는 전혀 컨셉이 다른 거라서 예전처럼 창고가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화주에 따라서. 확실하게 내가 지향하는 목적지가 달라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본 창고 중에서는 아예 장기로 아주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서 한 번 넣어놓으면 잘 안 빼는 이런 창고를 추구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 장사 잘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고가의 물건들을 중심으로 하셨는데 이런 걸 하면 높이 가는 그건 오히려 낮게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럼 외곽 쪽에 빼셨어요 그 대신에. 자, 궁금한 게 좀 많으신 것 같으신데요. 시간 관계상 네. 질문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혹시 연락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원장님? 네, 제 이메일 주소를 써놓겠습니다. 네. 학교에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부위원장님께 하나 제안 말씀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물류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물류에 대한 독자적인 세미나도 한번 기획을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떤가 하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해 주신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